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의실이 바뀌었어요. 문풀 때는 저쪽 303이었나? 304인가 거기 썼는데 여기 큰 강의실로 좀 옮겼습니다. 더 좋으시죠? 옮기니까 넓고. 근데 저는 좀 별론 것 같아요. 왜냐? 칠판이 좀 달라졌거든요. 칠판이 좀 새 거라 이게 미끄러져요. 좀 분필이. 그래서 글씨가 제대로 써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추석이 지났고요. 추석 지나서 이제 문풀 끝나고 이제 모의고사반을 개강을 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8주 과정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제 개강을 해서 문제를 푸셨고, 그리고 나서 어제 나머지 뭐 문학, 그다음에 문법 이거 해설 강의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목요일 오후에 와서 이제 교육론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시니까 이번부터는 다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모자르지 않으셨나요? 제가 누누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바뀐 유형은 시간이 모자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A형 12문항, 그 다음에 B형 같은 경우는 11문항으로서 총 23문항이잖아요. 근데 서술형 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이제 관건일 거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시간이 모자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모자르셨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정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떨려서 더 시간이 촉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도 잘 읽히지 않고, 그다음에 문제도 내가 이걸 쓰는 게 맞나 어쩌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리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은 과정 가지고 이제 시간에 맞춰서 문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채점을 다 하고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모의고사반 들어와서는 2번씩 채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리 나간 예시 답안대로 채점을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제 시험 유형에 좀 맞춰보기 위해서 허용 답안 뽑아서 허용 답안으로 다시 돌렸어요. 그래서 채점을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첨삭을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면 첨삭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뭐 대면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면 첨삭을 신청하신 분들은 서면 그 종이 받아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자신의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 좀 분배를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업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모의고사반에 들어오면요, 문제도 풀었고, 그러니까 문제 해설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관련 이론도 좀 봐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들이 다 각자 있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으니까 문제에서 어떤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는 거냐, 그래서 문제에 좀 초점을 두고 조금 해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원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와 반면에 문제는 각자 보면 되니까 이제 어느 부분이 초점인지 좀 해설 강의에 좀 해설지에 초점을 두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절충안을 좀 마련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나면은요,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도 적정히 풀고요. 그 다음에 해설 강의도, 해설지 같은 경우도 너무 자세하진 않게, 그렇지만은 핵심 내용은 다 들어가게 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모의고사반 들어오면 해설 강의는 이제 건너뛰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만 푸시고, 그리고 나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본인이 해설지들을 이렇게 좀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시는데, 뭐 그런 방법도 나쁘진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절히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적절하게 해설 강의도 좀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첨삭이 있죠. 국어교육론 같은 경우는 첨삭이 있습니다. 이제 대면 첨삭하고 서면 첨삭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직강에서는 뭐 인강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뭐 첨삭 신청하시고 올리시면 제가 첨삭을 해서 다시 업로드 해드리니까 신청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직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첨삭 일정은 제가 앞에 붙였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혹시 본인의 시간을 좀 변경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끝나고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의 공지사항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해설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색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인 같은 경우는 해설지 153페이지예요. 15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번 1회차 같은 경우는요, 교육론에서는 8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홀수차에서는 교육론이 8문항이 들어가고요, 짝수차에서는 7문항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총 8회 과정에서 60문항을 좀 연습을 해볼 건데, 이번에는 홀수차잖아요. 그래서 8문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법 3문항, 그다음에 독서 3문항, 장문 2문항, 이렇게 해서 8문항 구성해서 나갔고요. 여러분들이 잘 푸셨습니다. 자, 색인을 한번 보시면 A형부터 한번 보시죠. A형 보시면 기입형 1번에서는 이제 비언어적 메시지를 냈습니다. 리치몬드 분류를 냈었는데,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풀에서는 대비를 안 했어요. 그죠? 문풀에서는 뭐 대비했어요? 이거 말고 비언어적 메시지의 기능 대비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이번에는 비언어적 메시지 중에서 이제 리치몬드 분류 요거를 한번 제가 내봤습니다. 기입형으로.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봐야 되고요. 정답률 좋아요, 요거. 그 다음에 A형 서술로 가시면은 5번 문항 가실게요. 5번 같은 경우는 이게 독서 문항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과정 중심 읽기의 특징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효과. 그리고 나서 상위인지 전략을 물어봤어요. 전략에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있잖아요. 읽기 전략에는. 그 중에서 이제 기출이 된 전략들이 아무래도 중요도가 높아요. 그 중에서도 상위인지 전략 혹은 초인지 전략은 여러 번 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상위인지 전략을 한번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문항 같은 경우는 장문 이론입니다. 장문 이론은 뭐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형식주의, 그 다음에 사회 구성주의 장문 이론을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요거 문항 같이 한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독서 문항인데요. 이번에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한다. 요 성취 기준이 있어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글 구조 파악 전략, 요거 2개 엮어서 한번 문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보실 거고, 그 다음에 B형 넘어가 보시면요, B형에서는 먼저 기입형 1번 같은 경우는 독서의 특성이 있어요. 특성 뭐 있어요? 의미 구성 과정, 문제 해결 과정,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문제 해결 과정에 조금 초점을 뒀고, 이와 관련해서 또 독해 방법 중에 창의적 독해, 창조적 독해 같이 엮어서 한번 문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거 한번 정리를 해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형 3번 서술 가시면 토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토의 문제를 서술할 때 어떤 방향으로 서술을 해야 되는지, 토의 문제의 서술 방향하고, 그 다음에 사회자, 청중의 역할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 문항 같은 경우는 토의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최근에 사회자 역할은 기출이죠, 거기다. 그 다음에 4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성을 갖춘 글쓰기라고 해서 쓰기 윤리, 이론 파트에 있는 쓰기 윤리하고 같이 엮어서 문항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문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취 기준이에요. 이거는 화법과 장문, 태도에 있는 성취 기준 4-1번 성취 기준입니다. 요거 화법과 장문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의사소통 윤리 요거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동료 평가를 엮어서 동료 평가의 의의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좀 정리를 할 건데, 동료 평가의 의의는 요번에 처음 냈어요. 그래서 처음 낸 걸 치고 제가 쭉 채점을 하다 보니까 못 쓰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보질 않으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정답을 적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채점을 하고 들어왔잖아요. 오늘 해설 강의를 쭉 하면서 제가 뭘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선생님들께서 작성하신 답안들이 있어요. 근데 답안에서 5개념 혹은 이렇게 답안을 서술해도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문항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면 토의에서요, 작성 방법 1번에서 기억과 관련해서 토의 그 문제를 올바르게 형태로 고치라고 했어요. 근데 뒤에만 어미만 의문형으로 바꿨어요. 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차례대로 A형부터 들어가서요, A형 기입형 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1페이지 펴시고, 그 다음에 해설지도 1페이지예요. 1페이지 한번 펴보실게요. 요거는요, 해설지를 좀 먼저 볼 거예요. 해설지를 먼저 좀 보셔야 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옆에 펴두시고 해설지부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지 1페이지 보실까요? 자, 1페이지 먼저 보시면 왼쪽에요. 왼쪽에 예시 답안이 있고요. 예시 답안 밑에 보시면 주제표가 있어요. 자, 주제표가 나오고 또 여기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해설지 보는 방법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차례대로 보시면요. 예시 답안이 있어요. 예시 답안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문제 주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표와 관련해서 출제 예상 지점 그리고 관련 기출이 뭐가 있었는지 요 표를 좀 만들어서 드리고요. 요 주제표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요 혹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관련된 주제라면은 요 주제표 다음에 성취기준 정리표가 나와요. 그래서 2015, 2012, 그 다음에 2009 개정교육과정에 차례대로 해서 관련 성취기준 엮어서 표 하나 만들어 봤고요. 요거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취기준 표 끝나고 나면은 이제 2015 성취기준, 지금 2015 성취기준과 관련해서요. 교과서에 들어가면 교과서 핵심 정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핵심 정리를 이렇게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게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볼 관련 성취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개론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맨 앞에는 이제 예시 답안 나오고 그다음에 주제표, 교육과정 정리표, 그다음에 교과서 정리표 이런 게 나온다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주제표로 한번 가보시면 1페이지에 자, 주제는 뭐예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고 괄호 안에 언어적, 준언어적,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달려 있어요.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이론책에 있는 제목을 따온 거고요. 괄호 안에 있는 것은 저희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있는 거죠. 즉 발표를 할 때나 혹은 연설할 때나 대화할 때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 같이 엮어서 만든 주제표입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 지점 잠깐 보실게요. 출제 예상 지점 보시면 먼저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요.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요. 요게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언어적 표현이 조금 더 중점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연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발표를 할 때라든가 연설을 할 때 도입부 부분에서 이제 전체 개관을 말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좀 초점을 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문풀반에서 대비했던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에서 모순, 대치, 보완 요 세 가지 기능 가지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리치몬드의 분류입니다. 즉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분류라고 해서 화자 같은 경우는요,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또는 비의도적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또한 이렇게 보낸 메시지를 청자는 메시지로 인식을 하기도 하고 인식하지 않기도 해요. 이에 따라서 4개의 칸이 나오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화자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메시지를 보냈을 경우에 청자가 메시지로 인식을 해야지만 의사소통으로 분류가 된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거 표에서 잠깐 보실 거예요. 자, 동그라미 5번 같은 경우는 오늘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그라미 5번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냈습니다. 자, 이런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관련해서는 기출에서 한 번 나왔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거는 2008년에 이제 비언어적 표현의 기능을 한번 물어봤었고요. 그 밖에 그 밑에 보시면은 뭐 2013년부터 해서 쭉 연도가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다양한 담화 유형에서 이제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물어봤던 것을 언급됐던 것을 다 같이 한번 제가 모아봤습니다. 요런 그러니까 요 2013년부터 2003년도까지 언어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에 대해서 언급이 있던 문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자,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교육과정 정리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교과서 정리표가 나오는데 요거는 넘어가실 거고요. 우리는 바로 2페이지로 갑니다. 2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개론서가 나와요. 개론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해서 화법교육론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요거를 볼 건데 어디를 보실 거냐면 맨 밑에, 즉 2페이지 왼쪽에서요. 맨 밑에 까만 네모를 보실 거예요. 근데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까만 네모가 뭐야 도대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까만 네모가 뭐냐면 자, 2페이지 왼쪽 맨 위에 보시면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기능이라고 제목표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용이 줄줄줄 소개가 되는데 단락마다 앞에 까만 네모가 있습니다. 그게 까만 네모예요. 제가 몇 번째 까만 네모를 보세요 라고 하면 그걸 쫓아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페이지 왼쪽에 맨 밑에 있는 까만 네모를 보실 거예요. 자, 보시면 리치몬드 외라고 시작을 합니다. 리치몬드 외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은 표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서 뭘 설명하는 거예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요걸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되는데 먼저 화자 같은 경우는요.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비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낸 메시지를 청자의 입장에서 메시지로 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좀 표로 만든 게 리치몬드의 분류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그래서 1, 2, 3, 4 이렇게 4개의 칸이 나오는데요. 즉 화자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메시지를 보내요. 이랬을 경우에 청자가 메시지로 인식을 해야지만 요게 바로 의사소통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거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4번 같은 경우는 청자가 메시지를 인식을 못했어요. 그죠? 그러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메시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비언어적, 거기서 뭐래요? 비언어적 행위래죠. 행동도 냅니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봐야 됩니다. 1번, 3번에. 자, 요 리치몬드 분류 같은 경우는요. 여기 명칭을 알아두시는 것도 좋지만 각각의 예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좀 좋아요. 예를 알아두시고 예에 따라서 지문에 좀 적용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는 어디 있나요? 이 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맨 위부터 각각의 박스에 대한 예문이 나옵니다. 자, 1번 예문부터 잠깐 보실 거예요. 1번은 뭐예요? 여기 앞에 잠깐 보시면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청자가 그걸 메시지로 인식을 했어요. 그죠? 요거에 대한 예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앞에 보시면 우리 문제 그대로잖아요. 그만 먹으라고 툭 쳤어요. 의도적으로 보냈어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나한테 그만 먹으라는 거구나. 그래서 먹기를 멈췄어요. 인식했죠. 그런 게 바로 1번이고 2번은 뭘까요? 의도적으로 보냈는데 인식하지 못했어요. 요건 그만 먹으라고 툭 쳤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먹는 경우. 요게 2번이죠. 자, 3번은 뭘까요? 비의도적이었어요. 보낸 메시지가. 근데 그것을 메시지로 인식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나는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요. 문제 그대로 문제에서 설명드리면 문제 지문에서 그런 게 있었죠. 과일이나 한과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죠? 근데 나는 늦으려고 늦은 게 아니에요.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착하고 보니까 10분이 늦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의도적으로 늦은 것 뿐인데 친구는 어떻게 인식했어요? 나를 무시하냐며 아주 불같이 화를 냈죠. 메시지로 인식을 해버렸어요. 그걸. 그런 게 바로 3번. 4번은요. 내가 늦었는데, 비의도적으로 늦었는데 친구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이런 게 바로 4번이죠. 그래서 여기에 좀 중점을 두고 보실 거는 3번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화자가 비의도적으로 보냈어도 청자가 메시지로 인식한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 갈등 상황과 관련해서 화법에서 물어볼 게 굉장히 많죠. 요 3번 박스를 좀 잘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게 리치몬드의 분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실 거냐면 해설지 3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 해설지 3페이지로 가시면 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요. 저희가 문풀반에서 좀 대비를 했던 언어, 비언어의 관계라고 제목이 달려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 메시지의 기능을 좀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요거 표 체크해 두시고 복습을 하실 때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한번 풀었던 문제지만은 그래도 복습을 한 번씩 가끔 해 주셔야 돼요. 기출도 여기서 났어요. 그래서 요거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뭐예요? 마인드맵이 제공이 됩니다. 이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요, 복습을 하실 때 한번 보시면 돼요. 근데 꼭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편한 해설지를 보시면 돼요. 마인드맵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인드맵을 보시면 되고요. 마인드맵이 아니라 나는 원문을 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앞에 있는 원문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원문 그 다음에 마인드맵 다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선별해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문제로 갈게요. 문제로 가서 1번 문항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1번 문항 보시면요. 자, 발문 보겠습니다. 발문. 다음은 비언어적 메시지와 관련해서요. 두 교사가 대화를 나눈 내용의 일부래요. 자, 이를 바탕으로 나의 기억 니은이 A, D 중 어디에 속할지를 차례대로 기입을 한번 해보래요. 자, 그래서 자료가 있고요.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가, 나가 있습니다. 가는 뭐예요? 요 앞에 칠판이 그렸던 리치몬드 분류가 있어요. 근데 요 리치몬드 분류가 있고 그 다음에 나로 내려가시면은요 유 교사하고요 김 교사의 대사가 있어요. 그죠? 대화문이 있습니다. 요 대화문에서는 뭘 얘기해요? 요 리치몬드 분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푸셔야 돼요? 이럴 때 리치몬드 분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돼요. 얼른 빠르게 읽고. 그렇지만 난 리치몬드 분류를 처음 본다 이러신 분들은 거기 나에서 김 교사의 대사를 잘 보셔야죠. 거기서 최대한 힌트를 얻어야 돼요. 힌트를 얻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박스 예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앞에서 했으니까 바로 박스 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맨 밑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기억과 니은이 있어요. 자, 기억 보실게요. 기억 같은 경우는 뭐래요? 그래서 나는 동생의 팔꿈치를 탁 건드렸다. 이거 뭐예요?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에 동생은 먹기를 멈추고 엄마와 함께 사과를 골랐다. 먹기를 멈춘 거잖아요. 메시지로 인식을 했어요. 그죠? 그럼 앞에 보시면 의도적으로 보냈고 청자가 메시지로 인식을 했으니까 여기에 기억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자, 니은 보시면 니은 보시면 자, 동창부는 자신을 무시해서 약속 시간을 10분이나 늦었냐며 화를 냈대요. 요 전상환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과 과일 이런 거 사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갔어요. 늦은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 10분이 늦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비의도적으로 늦은 건데 청자는 그것을 자신을 무시했다고 그런 메시지로 인식을 한 거잖아요. 그죠?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 3번 박스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A, C 이렇게 각각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서술하실 때 특히 기입형 같은 경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기억, 니은 이렇게 있고 여기 A, C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얘만 적어도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관없습니다. 실제 채점에서는요 이렇게 작성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 지우고 나서 이렇게만 썼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먼저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차례대로 채점이 들어갑니다. 상관없으니까 이런 형식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가뜩이나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시면 너무 피곤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1번 기입형 문항을 잠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리치몬드 분류를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 안 보고 그리실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안 보고 한번 본인이 직접 그려보셔야 합니다. 자, 1번 정리했고 우리는 이제 5번을 합니다. 5번. A형 5번. A형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펴시고 해설지는 23페이지네요. 독서 문제죠. 자, 5번 문항 펴시고 그 다음에 해설지 23페이지 펴시고 요것도 해설지를 좀 먼저 볼 겁니다. 두 번 채점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 채점, 재채점에서 점수,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확 올라간 문항이 요 5번 문항이에요. 그래서 5번 문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23페이지 해설지 잠깐 보시면 주제표가 먼저 나옵니다. 오른쪽에 주제표 먼저 보실게요. 자, 주제는 뭐라고 제목이 달려 있습니까? 과정중심 읽기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과정중심 읽기, 뭐와 대비해서?
결과 중심 읽기와 대비해서 과정 중심 읽기라고 제목이 달린 겁니다. 그래서 출제 예상 지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과정 중심 읽기 교육의 개념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거 기출이죠. 과정 중심 읽기라고 쓰는 게 기출이었어요. 그래서 요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와 대비해서? 결과 중심과 대비해서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보시면 과정 중심 읽기 교육의 특징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문항이 요 2번에 초점을 둔 거죠. 그 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읽기 전중 후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다발 지역이죠. 출제 다발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2번, 3번에 초점을 뒀고요. 밑에 기출 목록을 잠깐 보시면 기출 목록. 자, 위에서 세 번째 거 잠깐 보실게요. 2014년 02번 기입형입니다. 여기서 과정 중심을 쓰는 걸 냈었어요. 여기서 과정 중심을 쓰는 기입형을 냈었고 나머지 2014년 빼고 나머지 12번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읽기 전중 후 전략을 물어봤습니다. 개별 전략을 물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전략을 잘 숙지를 해 두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문풀반에서도 계속 대비를 해왔었는데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은 전략을 연습을 하려고 제가 작전을 짰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의고사 반에 들어와서도 했더라도 또 중요도 있는 건 또 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다시 또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설지를 공부를 하실 때는 어디에 중점을 두셔야 된다? 읽기 전중 후 활동, 개별 전략에 좀 초점을 두시고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제가. 자, 그래서 24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해설지 24.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문제 하나하나 풀 때마다 주제표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주제 하나하나를 깨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주제 하나하나를 정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복을 하다 보면은 빈 구멍이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런 작전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24페이지 보시면은 왼쪽 맨 위에 제목이 뭐래요? 과정 중심 읽기 지도라고 제목이 달려 있고요. 좋은 국어 수업 어떻게 할 것인가? 교학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자, 저자가 좀 좋아요. 자, 여기서는 과정 중심 읽기, 그 다음에 결과 중심 읽기를 좀 비교하고 개별 전략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정 중심 읽기, 그 다음에 결과 중심 읽기를 좀 설명을 하려면 전체적인 등장 배경,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할 거예요. 이것도 자세하게 하면 또 지루해 하시니까. 제가 뭘 할 거예요, 지금부터? 행동주의 심리학 그거 할 거예요. 아시잖아요. 자, 먼저 행동주의 심리학부터 등장을 합니다. 자, 행동주의 심리학의 전제는 뭐였어요? 인간은 능동적? 아니에요.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어디를 연구했어요? 여기 명칭 그대로 인간의 행동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왜 행동을 연구했어요?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행동 이외에 머릿속 사고 과정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왜냐? 눈으로 관찰을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 같은 경우는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다. 그리고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연구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전제를 깔았던 심리학 분야가 행동주의 심리학입니다. 그죠? 요런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철학서조가 뭐였어요? 그래서 객관주의, 그죠? 객관주의잖아요. 그래서 객관주의 하면 저희가 뭘 생각해내야 돼요? 항상 여기 분류에서는 지식이란 어디에 있을까? 지식이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 요거 생각하셔야죠. 객관주의에선 지식은 어떻게 구성한대요? 인간이 능동적으로? 아니에요. 앞에서 인간은 수동적 존재라고 했어요. 그죠? 인간은 수동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지식을 구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 같은 경우는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지식을 잘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객관주의입니다. 즉, 그래서 객관주의는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외부라는 건 어디예요? 텍스트 속에 그 지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즉, 그리고 텍스트 속에 존재하는 지식은요, 절대 불변의 진리로 단 하나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지식이잖아요. 그죠? 이런 게 바로 객관주의 사조입니다. 이런 객관주의 사조에 따라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무슨 말이냐?
객관주의 같은 경우는 지식이라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고 텍스트 속에 절대 불변의 진리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이니까 인간은 책을 읽고 지식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잘 수용을 하면 돼요. 수동적인 존재니까, 그죠? 잘 수용을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책 속에 있는 지식을 잘 수용을 했는지 못했는지가 중요시돼요. 즉 뭐예요? 결과. 잘 수용했으면 잘된 결과, 잘 수용하지 못했으면 잘못된 결과. 그래서 그때부터 지식을 잘 수용했는지 수용하지 못했는지를 판별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 되었고, 이때부터 결과 중심 읽기가 대두가 되죠. 그래서 결과 중심 읽기가 대두가 되고, 이때부터 교사 같은 경우는 학생이 지식을 잘 수용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점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 중심 접근 같은 경우, 결과 중심 읽기 같은 경우는 그럼 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읽고요, 지식을 잘 수용하게 해야 돼요. 그죠? 잘 수용하게 하려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기능이나 전략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객관주의 거치고 결과 중심 거쳐서 여기서는 읽기 기능을 강조해요, 전략을 강조해요?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읽기 기능을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기능을 강조를 하면서 학생으로 하여금 글 속에 있는 지식을 잘 수용하도록 지도를 하는 게 바로 결과 중심 읽기입니다. 자, 행동주의 심리학에 이제 반기를 들고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여기서는 인지심리학이 등장을 하죠. 인지심리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 여기 전제는 인간은 수동적 존재이고요, 인간의 행동만 연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인지심리학이 넘어와서는 어때요? 인간은 이게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존재이고요, 거기다가 인간의 이제 내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머릿속 사고 과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요. 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물어봤어요, 여기한테. 너네 뭘 보고 머릿속을 연구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고구술법을 활용하면은 내면을 연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지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사고구술법이 하나의 평가 방법으로 우리 국어과에 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행동주의 심리학, 인지심리학에 따라서 사고구술법이 활용이 됐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자, 인간의 머릿속 사고 과정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은 스키마,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의미를 구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지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철학사조가 뭐예요? 객관주의와 대비돼서 구성주의죠. 그죠? 그래서 구성주의 철학사조가 등장을 하게 되고, 요 구성이라는 명칭답게 이게 더 이상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지식을 구성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인간이 스스로 책을 읽고 지식을 구성해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식을 구성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려고 머릿속 사고 과정을 연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결과 중심과 대비돼서 과정 중심 읽기가 대두가 됩니다. 과정 중심 읽기가 대두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과정 중심 읽기에 적합한 다양한 전략들이 개발이 돼요. 그래서 그 전략을 활용해서 학생으로 하여금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볼까라고 지도를 하기 시작해죠.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기능과 대비해서 읽기 전략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 전략, 요 차이점이 있어요. 요거 잘 파악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사 역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교사가. 여기서는 잘 수용했는지 못했는지만 판별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다양한 읽기 전략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사 바빠요, 여기서는. 요 차이점 알아두시고, 요런 배경에 의해서 결과 중심 읽기, 과정 중심 읽기가 등장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요거를 자꾸 그리는 이유가 뭐예요? 딱 요것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요 주변에 있는 뭔가와 엮어서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요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나름 접근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이걸 자꾸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 서론적인 내용 잠깐 보셨고 다시 해설지로 가실게요. 24페이지. 24페이지 왼쪽으로 가실 거예요.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 위에 보시기 전에 위에서 세 번째 까만 네모 잠깐 보실까요? 위에서 세 번째 까만 네모.
거기 보시면 이에 비해 결과중심 접근법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즉 결과중심 접근법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중심 접근법에서는 뭐예요? 다 읽은 후에, 책을 다 읽은 후에 얻게 된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에 초점을 둔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 밑에 굵은 글씨로 교사의 역할이 나와요. 교사의 역할. 그래서 결과중심 접근법에서는 뭐 한대요? 교사는 읽기 과제 제시하고요. 그리고 학생으로 하여금 책을 읽게 합니다. 이랬을 때 학생들이 글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 요거를 확인,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과중심 접근법에서의 교사의 역할이다. 자, 반면에 맨 위로 올라가실게요. 이번엔 맨 위로 올라가 보시면 이번에는 과정중심 접근이 나옵니다. 과정중심 읽기 지도가 나오는데요. 자, 맨 위에 첫 번째 까만 네모 굵은 글씨 보실게요. 두 번째 줄 보실까요? 두 번째 줄 위에서. 자, 과정중심 읽기 지도에서는 뭐래요? 읽기의 과정을 강조를 한대요. 그리고 이 과정을 강조해서 지도를 함으로써 읽기 각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들을 가르쳐 주는 거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교사의 역할은 뭐래요? 두 번째 까만 네모에 교사의 역할은 읽기 수업 자체가 요 읽기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과정중심 읽기 접근법에서는 교사는 바쁘다.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체크를 해두셨으면은 어디로 가실 거냐면 오늘 문제의 포인트예요. 오늘 출제한 그 지점으로 한번 가볼 겁니다. 2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25페이지 왼쪽 맨 위에요. 왼쪽 맨 위 보시면 과정중심 읽기 지도를 강조함으로써 과정중심 읽기 지도로 수업을 진행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 장점, 효과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를 잠깐 보실 거예요. 자, 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와요. 그죠? 첫째부터 잠깐 보실까요? 자, 글 혹은 책을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대요. 어떻게?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하면서 읽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교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다양한 읽기 전략을 알려줘야 돼요. 그죠? 다양한 읽기 전략을 알려주고 그것을 활용해서 글을 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되셨고,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학생들이 글을 읽는 활동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과정중심 읽기의 좀 특징을 아셔야 돼요. 과정중심 읽기 지도에서의 교사 혹은 수업에서의 진행 방향을 보면요, 대부분 활동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이 활동을 해볼까라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쭉 구성해 놓고요, 그 활동들을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상호작용도 활발하게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둘째, 넷째가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 그 다음에 넷째, 상호작용을 촉진한다. 요 둘째, 넷째가 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같은 경우가 좀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개인차를 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개인차. 요거 어떻게 파악해요? 학생들에게 전략 알려줬어요. 그죠? 그럼 전략 알려주고 그거 활용해서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생들을 한번 관찰해봐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교사가 질문하기 전략을 알려줬어요. 근데 어떤 애는 앞에 있는 철수는 굉장히 전략을 잘 활용해요. 근데 옆에 있는 민수는 잘 활용을 못해요. 자, 하나의 전략을 같이 알려줬어도 어떤 학생은 잘 활용하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학생들 사이에 개인차를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드리면, 여기는 쓰여져 있지 않아요. 지금은 학생 간의 개인차를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혼자만 가지고도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읽기 시간에 질문하기 전략을 알려줬어요. 근데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예측하기 전략을 알려줬다고 하죠. 근데 질문하기 전략은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철수가. 근데 오늘 알려준 예측하기 전략은 잘 활용을 못해요.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특정 전략은 잘 활용하는 반면에 또 다른 전략은 잘 활용하지 못하더라. 즉, 학생 개인만 놓고 보면은 학생 개인의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제가 문제를 냈는데요.
그래서 예시 답안도 여기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5번 문항 같은 거 재채점이 들어간 이유는 개론서 내용대로 쓰지 않으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제가 쭉 읽다 보면 저랑 같이 수업을 하셨던 분들 혹은 생각해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답이에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답안 같은 경우는 적절하니까 제가 많이 나온 답안을 우선으로 뽑았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재채점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잠시 문제 풀이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지금 2점 말씀드렸습니다. 2점 말씀드렸고, 자, 26페이지 넘겨보실게요. 2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26페이지부터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 각각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죠? 요거는 복습을 하실 때 한번 쭉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볼 거냐면요. 27페이지에 있는 왼쪽, 27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반가로 3번이라고 해서 질문하기 전략이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질문하기 전략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나온 김에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질문하기 전략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까만 네모 같은 경우는 질문하기 전략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는 보지 않고도 아셔야 돼요. 질문하기 전략이 뭐예요? 저 보시면 학생 스스로 질문 만들고요. 자신이 만든 질문에 따라서 답을 찾으면서 글을 읽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질문하기 전략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시 책을 보시면, 자, 이런 게 질문하기 전략인데, 그 밑에 박스로 내려오시면요. 사실적 질문, 추론적 질문, 그다음에 비판적 혹은 비판 감상적 질문이 있어요. 요 부분이 기출이에요. 또 요거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요 질문 유형, 요 질문 유형과 관련 지으면 뭐랑 좀 관련 지을 수 있어요? 독해 방법하고 잠깐 관련 지을 수 있잖아요. 잠깐 앞에 칠판 보시면 독해 방법은 뭐예요? 오늘 문제에도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독해 방법은 뭐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있는 대로 하면요, 사실, 추론, 비판, 감상, 창의적 독해를 독해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선 앞에 있는 세 개만 보시면 사실적 독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론적 독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 독해가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비판적 독해의 학습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질문하기 전략을 활용을 해서 요 학습 목표를 활용을 하려면 사실적 독해에서는 무슨 질문이 많아야 돼요? 사실적 질문이 많아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나서 추론적 독해에서는요, 추론적 질문이 많아야죠. 자, 그리고 비판적 독해에서는 당연히 비판적 질문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기출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비판적 독해를 시행 중인데 비판적 질문은 1개, 사실적 질문 5개 만들어 놓고 잘못된 점이 뭔지 찾아라 라고 문제 냈잖아요. 그죠? 사실 요 각각 독해 방법에 따라서 적절한 질문 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매칭 시켜 두셔야 됩니다. 요거 기출이죠. 요거 잘 알아두시고, 이런 게 바로 질문하기 전략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 잠깐 넘겨보실게요. 28페이지 넘겨보시면 이번에는 점검하기 전략이 나옵니다. 점검하기. 그죠? 어디? 28페이지 왼쪽이에요. 왼쪽 맨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반가로 10번에서 점검하기라고 나옵니다. 이 점검하기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상위인지 초인지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요, 뭐라고 쓰실 거예요? 점검하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안전하게 상위인지 초인지 쓸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앞쪽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점검하기도 맞긴 맞아요. 개론서에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근데 가장 보편적인 용어를 써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앞쪽에 만약에 쓰실 거라면 상위인지를 쓰시고요, 괄호치고 점검하기를 써주세요. 기평일 경우에는 앞에 것만 채점이 되지만 서술형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점검하기 초인지 전략은 뭐래요? 첫 번째 까만 네모 잠깐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점검하기는 뭐래요? 초인지 개념에서 나온 거랍니다. 말 그대로예요. 즉 자신의 인지 활동에 대한 통제, 조절 이런 거래요. 자, 박스 밑으로 박스 들어가 보시면 하얀 네모가 나와요. 그죠? 하얀 네모 위에 거 한 3개만 보시죠.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내가 글을 집중해서 읽고 있는가 하고 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글을 읽으면서 딴 생각은 하지 않는지 이런 거 점검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읽는 목적을 생각하면서 읽고 있는지, 또 내가 글을 잘못 이해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글을 읽으라는 거예요. 지금 왜 초인지예요? 내가 글을 읽고 있어요. 그죠? 글을 읽고 있는데 인지적 상황이에요.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서 이 읽기 상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인지, 상위인지죠. 그죠? 요 초인지, 상위인지와 관련해서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렸었어요. 한번. 뭐였어요? 점검, 조정, 통제. 요 세 개가 상위인지의 핵심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문제를 상위인지를 냈을 때 효과를 한번 적어보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이랬을 때 요 용어를 물어보려고 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는 칼질점을 하면서 요 세 개 중에 한 개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글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다.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 요거 상위인지 전략에 대한 효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상위인지 말고요. 다른 전략에 대한 효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즉 글을 능동적으로 읽거나 효과적으로 읽거나 이런 것들은 모든 전략에 대한 효과예요. 근데 상위인지 전략에 대한 효과를 쓰시려면 점검, 조정, 통제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요거를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문제를 냈고, 그 다음에 요게 세 개 중에 한 개가 들어가면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채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번에 문제로 가서 문제를 쭉 보시고 다음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문제로 가겠습니다. 문제는 금방 풀 수 있어요. 지금 해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자, 5번 문항의 발문 잠깐 보겠습니다. 발문. 다음은 읽기 전략을 활용한 읽기 수업 장면의 일부래요. 자, 이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좀 서술을 해보랍니다. 자, 발문 밑에 자료 1이라고 해서 지문이 있어요. 그죠? 요 지문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자료 2로 가시면 교사의 수업 장면이 쭉 나와요. 네, 자료 2 첫 문장 잠깐 보실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다양한 읽기 전략을 활용을 해서요. 글을 읽고 그래, 주제를 파악해 볼 거예요 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 찾아야 돼요? 키워드. 전략. 그죠? 전략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첫 문장을 보고 나면은 이 교사 같은 경우는 과정 중심 읽기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라는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작성 방법에서 과정 중심 읽기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말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힌트를 얻으셔서 과정 중심 읽기인 걸 아셔야 돼요. 전략이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가가 쭉 나오는데 가를 보시면 민수도 먼저 질문하기 전략을 활용해서 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수가 질문을 만든 거, 그 밑에는 철호가 질문을 만든 거, 요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작성 방법에 잠깐 가보실게요. 작성 방법. 자, 첫 번째 거 보실게요. 자, 첫 번째 작성 방법 보시면 자료 2의 가를 바탕으로요. 과정 중심 읽기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효과를 두 가지를 써보래요. 효과를 두 가지 쓰랍니다. 그러면 효과를 쓰려면 가를 잘 봐야 돼요. 제가 요걸 채점할 때 생각이 든 게 뭐냐면 효과 두 가지를 서술하라고 냈어요. 근데 효과 두 개만 달랑 적으셨더라고요. 안 돼요. 왜요? 가를 활용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가를 바탕으로. 그럼 가에 힌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항의 경우에는요. 힌트를 언급하여 이런 말은 없어도요. 힌트를 지문에서 찾아서 같이 써주시는 게 더 안전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서술을 하실 때 뭐 가를 바탕으로 가를 봤을 때 뭐 이런 말이 있다면 가에서 증거 혹은 뭐라고 그럴까요? 갑자기 웬 증거, 그죠? 힌트 그거를 찾아서 같이 언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좀 서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를 보시면 먼저 민수가 만든 질문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민수는 위에 자료 1을 바탕으로 3개의 질문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밑에서 뭐래요? 교사가. 민수는 지난 시간에 배운 질문하기 전략도 잘 활용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민수가 만든 질문을 살펴보면 글 내용과 관련지어 질문도 잘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만든 질문에 따라 답을 찾으면서 글을 읽어보래요. 지금 민수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철호 보면요. 철호의 질문 보면 악마의 방해와 유혹은 뭘까? 천신이 진짜 존재하나? 요 질문을 보더라도 우선 철호의 질문은 구려요. 그죠? 질문을 잘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철호 질문 밑에서 교사가 어떻게 수업하고 있어요? 철호가 질문하기 전략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교사 자신이 만든 질문을 제시를 하고요. 요걸 바탕으로 질문하기 전략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가를 바탕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과정 중심 읽기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효과 뭐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지금 질문하기 전략 알려줬어요. 그죠? 질문하기 전략 알려줬고요. 이 질문하기 전략 활용해서 글을 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질문 전략 알려주고 그 전략에 따라서 글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죠. 읽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교사가 수업 장면을 쭉 보니까 교사가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하기 전략 활용해서 글을 읽게 하고 교실을 한번 쭉 돌았어요. 그죠?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민수 같은 경우는 전략을 잘 활용해요. 근데 철호는 전략을 잘 활용하지 못해요. 지금 학생 사이에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학생 간의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다. 요거 서술하시면 되고요. 요 두 개는요,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예시 답안을 내보낸 거고, 여기에 두 가지 허용 답안을 더 추가를 해서 요 두 번째, 학생 간의 개인차를 지금 확인한 거는 민수하고 철호를 비교를 한 거잖아요. 근데 철호만 놓고 본다면 철호가 읽기 전략을 잘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죠? 이랬을 때 철호한테 지금 자신이 만든 질문 보여주면서 시범 보이고 다시 설명해 줬어요. 그죠? 철호의 행동을 바탕으로 봤을 때 교사의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위에 첫 번째는 교사 입장이에요. 교사가 읽기 전략 알려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글을 읽게 하는 건데, 글을 읽는 방법, 전략을 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럼 학생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학생 입장에서는 전략을 배웠어요. 그걸 바탕으로 글을 읽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전략을 활용해서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죠. 글을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은 전략을 잘 활용한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바탕으로 채점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점에서 요거는 개론서 내용, 요거는 여러분들 내용입니다. 근데 요 두 가지도 전혀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일리 있는 답안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시험에 가서 이런 문항이 나왔다, 답안을 서술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답안 서술을 하실 거예요? 요거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서술해 주시는 게 좋아요. 채점도 들어갈 때도 개론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아마 채점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개론서 내용을 무시할 건 아니고요. 한번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작성 방법과 관련된 거고요. 자, 두 번째 작성 방법 잠깐 보실게요. 자료 2에 나에서 민수가 활용하고 있는 읽기 전략의 명칭, 그 효과를 한 가지 쓰래요. 자, 나를 한번 보시면 민수의 노트가 나옵니다. 근데 민수의 노트에서 항목을 보시면 내가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읽고 있는가, 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잘못 이해한 부분은 없는가, 요런 거 점검하면서 지금 자신의 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요거 무슨 전략이에요? 상위인지 초인지 혹은 점검하기 전략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효과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점검, 조정, 통제, 요런 거 적어주시면 되죠. 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정 중심 읽기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복습을 하실 때는요, 오늘 저는 질문하기 전략하고 상위인지 전략만 봤잖아요. 나머지 전략도 한 번씩 보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여기 전략에서 계속 문제가 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 문제만 계속 내는 건 아니고요. 다른 문제를 내면서 전략을 조금 섞을 거예요. 많이 연습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나가긴 할 거지만 그래도 복습을 하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6번 문항으로 합니다. 6번. A형 6번이에요. 장문이론. 해설지 33페이지입니다. 해설지 33. 그 다음에 A형 6번 서술이에요. 자, 보도록 할게요. 6번 같은 경우는요, 문제를 바로 보셔도 돼요. 뭐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6번 문항 잠깐 보실게요. 이 정답률 굉장히 좋았어요. 자, 발물 먼저 보시면 다음 가는 민정이의 일기, 그 다음에 나는요 김교사의 수업 계획이에요. 자, 이를 바탕으로 작성 방법에 따라 적절한 내용을 한번 서술을 해보렵니다. 그래서 자료에 들어가 보시면 가는 민정이의 일기, 나 같은 경우는 김교사의 수업 계획이 있어요. 그죠? 요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뭐에 따라? 작성 방법에 따라서요. 작성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작성 방법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민정이의 일기를 참고를 할 때요, 박 선생님 수업의 토대가 된 작문 이론의 명칭을 언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문 이론이 민정이의 글쓰기 고민을 해결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이유를 한번 서술을 해보래요. 자,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박 교사의 수업의 토대가 된 작문 이론, 그 다음에 그 작문 이론이 민정이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이유, 요 두 가지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한 가지 더 쓰셔야 돼요. 뭐? 민정이의 고민도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 민정이의 고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작성 방법에만 걸린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도 민정이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이유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민정이의 고민이 뭔지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가 더 타당하죠. 그죠? 그래서 민정이의 고민을 언급해 주시는 게 요 문항에서는 고득점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작성 방법을 좀 해결해 보고자, 자, 민정이의 일기로 먼저 갑니다. 자, 민정이의 일기로 가서요, 박 선생님이 어떤 작문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는지 한번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민정이의 일기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실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자, 박 선생님께서는 보고서를 잘 쓰려면요, 보고서의 구성 요소를 잘 알아야 하고, 잘 쓰인 보고서를 모방해서 글을 써야 된대요. 여기서 잘 쓰인 보고서는 뭐예요? 모범적인 텍스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래요? 밑에 줄 보시면 또한 글을 쓸 때에는 맞춤법을 잘 지켜서 써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훌륭한 글이 된대요. 그래서 여기 힌트를 보시면 모범적인 텍스트의 모방, 그 다음에 어법상의 정화성 이런 거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 두 개를 힌트로 보면 박 교사 같은 경우는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구나라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성 방법과 좀 관련해서요. 첫 번째 작성 방법 관련해서 작성 방법 첫 번째와 관련해서 우선 박 교사 같은 경우는요,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민정의 고민은 뭐예요? 그럼 민정의 고민. 자, 민정의 고민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실까요?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주제를 정하고 보고서 쓰기에 필요한 내용을 생성하려고 했는데 어떤 방법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민정의 고민은 뭐예요? 민정이의 고민은 뭐예요? 우선 내용 생성 방법에 대해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그걸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그죠? 그럼 민정의 고민 같은 경우는 내용 생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용 생성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옆에서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요게 고민. 되셨죠? 여기까지. 자, 이제 마지막 거 해결합니다. 박 교사가 토대를 둔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 토대를 둘 때 민정이의 고민을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는 그럼 뭐예요? 않은 이유는 형식주의는 앞에서 힌트 보셨던 대로
모범적인 텍스트 모방해요. 모범적인 텍스트의 모방을 중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법상의 정확성 이런 거 강조하죠. 그죠? 이런 거 강조해요. 자, 큰 틀로 봤을 때 지금 뭐예요? 결과와 과정 중에 지금 뭘 강조해요? 결과를 강조해요. 결과를 강조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민정이 같은 경우는 글쓰기 과정 중에 내용 생성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식주의 같은 경우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박 교사가 초점을 둔 형식주의를 바탕으로는 민정의 고민을 해결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더 적절하게, 더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접근해서 쓰시면 형식주의로는 민정이의 고민인 내용 생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수 없다라고 적으시면 되죠. 여기서는 내용 생성 방법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요. 모범적인 텍스트만 모방해서 잘 쓰면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런 거 적어주시면 되고, 됐죠? 요게 첫 번째 작성 방법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작성 방법 잠깐 보실게요. 두 번째 거. 자, 김 교사의 수업 계획에 반영된 장문이론의 명칭을 언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김 교사의 수업이 민정의 고민을 해결하는데, 자, 적합한 이유를 A를 바탕으로 한번 써보래요. A를 바탕으로. 자, 우리 나를 한번 보실까요? 나를 보시면 김 교사의 수업 계획이 나타나 있어요. 그죠? 근데 김 교사의 수업 계획에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 맨 위에 수업 전개, 학습 목표, 그 다음에 교사가 지도할 글쓰기 과정이 있어요. 여기 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먼저 글쓰기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계획, 생성, 조직, 초고, 고쳐쓰기 과정으로 글쓰기를 할 건데, 화살표 방향 보시면요, 양쪽 방향이에요. 그죠? 회귀적 장문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 회귀적 장문이 일어나는 건 어디예요? 구성주의예요. 그죠? 구성주의는 구성주의인데, 오른쪽 보시면 A 부분 보시면 장문 각 단계마다 협의하기가 계속 있어요. 이 협의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타인과 교사랑 하던, 옆에 있는 동료 학습자랑 하던 타인과 계속 협의하기 하는 거잖아요. 협의하기는 뭐예요? 타인과의 상호작용 강조하는 거잖아요. 매 장문 단계마다 상호작용 강조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구성주의 중에서도 사회 구성주의 입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김 교사 같은 경우는 사회 구성주의 장문 이론에 토대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엔 바꿔서 작성 방법 두 번째 같은 경우 김 교사죠? 김 교사 같은 경우는 맞나요? 네, 맞아요. 김 교사 같은 경우는 사회 구성주의 장문 이론에 토대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A에 초점을 좀 두라고 했어요. 그죠? A는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장문 매 단계마다 일어나는 협의하기 과정이에요. 그죠? 협의하기. 이 협의하기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 협의하기 같은 경우는 물론 본인 혼자 하는 자기 협의도 가능해요. 하지만 자기 협의는 많이 숙달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협의는 타인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 입장 자체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타인과 협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협의를 통해서, 타인과 협의를 통해서 상호작용이 촉진이 됩니다. 그죠? 상호작용이 촉진이 돼요. 그러면 민정이가 앞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였어요? 내용 생성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 협의하기 과정을 통해서 민정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인 내용 생성 방법에 대해서 친구나 혹은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민정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협의하기 과정을 통해서 민정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생성 방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답은 뭐예요? 키워드가 있다면 사회구성주의, 협의하기, 요것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키워드 위주로만 하고 쓴 겁니다. 자, 요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내 스스로 본인이 어떻게 답안을 더 정교하게 작성을 하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채점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전체적인 평균을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아쉬운 답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 키워드가 하나만 더 들어갔으면 만점일 텐데 요런 답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물론 시간은 없으시겠지만은 그렇지만 조금 더 본인의 답안을 정교하게 쓰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미만 같은 말만 쭉 쓰시지 마시고요. 웬만해서는 키워드 위주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돼요. 한 칸 안에, 즉 답안지 한 칸 안에 어미가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단어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어가 걸려야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좀 답안을 작성을 해주세요. 자, 문제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우리 해설지 잠깐 보실 거예요. 해설지 33페이지 보시면 33, 해설지 33 보시면 자, 오른쪽에 주제표가 나옵니다. 작문 이론이라고 해서 주제표가 나오고요. 자, 출제 예상 지점 보시면은 뭐 거기 형식주의, 인지주의, 사회 구성주의, 대화주의 작문 이론 비교하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또 각각의 특징 물어볼 수 있고요. 그게 1번, 2번 동그라미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는 각각의 작문 이론마다 분석 대상, 텍스트의 의미, 필자, 독자의 의미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거 우리 문풀에서 지겹게 연습했죠. 그죠?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거 안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기출 목록 잠깐 보실 거예요. 기출 목록. 맨 밑에 보시면 2009년 모의고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맨 위를 보시면 2017학년도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여기 적혀져 있진 않지만은 2018학년도 시험에서도요. 기입형으로 전략, 그 다음에 개요, 요 두 가지 쓰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문제 대화문을 보면은 인지구성주의 작문 이론가들에 의하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2018학년도 시험에서도 인지구성주의 관점에서 문제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 모의고사부터 2018학년도까지 한 번도 작문 이론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작년만 안 나왔어요. 2019학년도만. 뭐 때문에? 작문 지식 때문에. 작문 지식 물어봤잖아요. 근데 올해는 작문 지식을 안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작문 이론이 또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대비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작문 이론 같은 경우는 작문 파트에서 출제 1순위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늘. 아셨죠? 자, 넘기시죠. 34페이지로 갑니다. 34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여기까지. 자, 34페이지로 한번 가보시면 34페이지 왼쪽에 맨 위를 보시면요. 제목이 있어요. 의미의 구성에 관한 설명 방식이라고 해서 작문교육록입니다. 박영막 선생님 책입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형식주의부터 인지, 사회구성주의, 대화주의가 쭉 설명이 되는데 오늘 시험은 뭐예요? 오늘 문제 같은 경우는 형식주의하고 사회구성주의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오늘 형식주의, 사회구성주의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죠? 근데 형식주의, 사회구성주의를 정리를 할 건데 작문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도요. 앞에서 살펴보셨던 여기 7번 잠깐 보실까요? 앞에서 살펴보셨던 독서에서의 결과 중심 읽기, 과정 중심 읽기 등장 배경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독서나 작문이나 등장 배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실 거예요. 잠깐. 자, 보시면 앞에 보실게요. 자,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게 객관주의라고 했어요. 객관주의에서는 지식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외부라는 것은 결국 결론부터 얘기하면 텍스트예요. 그죠? 요 텍스트 안에 절대적인 지식, 절대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요 외부에 있는 요 지식 같은 경우, 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모범적인 텍스트예요. 아주 잘 써진. 요 모범적인 텍스트에 따라서 모방해서 글을 쓰면 글을 잘 쓴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요런 관점을 가지고 등장한 작문 이론이 뭐예요? 형식주의 작문 이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는 모범적인 텍스트의 모방을 강조를 했다. 그죠? 그래서 모범적인 텍스트의 모방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그 모범적인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초점은 뭐 어디에 있어요? 텍스트 자체에 초점이 있습니다. 형식주의에서는. 자, 넘어가서 인지심리학이 대두가 돼요. 이제 인지심리학이 대두가 되는데, 인지심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게 구성주의예요. 그죠?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지식이라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외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필자, 지금 장문하니까 필자가 스스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랬을 때 개인 필자 혼자 지식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성주의가 두 갈래로 나뉘죠. 그죠? 그래서 인지 구성주의, 사회 구성주의,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인지 구성은 필자 개인이 혼자 지식을 구성하는 거, 사회 구성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된다는 입장을 가진 거. 인지 구성, 사회 구성은 둘 다 구성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지 구성, 사회 구성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인지 구성 잠깐 다시 보시면, 그래서 인지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 개별 필자가 지식을 구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개별 필자가 머릿속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편에 글을 작성해내는지 그 과정을 많이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즉, 필자의 머릿속 사고 과정을 많이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길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한편의 글을 생산해내는지 그 과정에 많이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식주의에서는 모범적인 텍스트의 모방을 중시하니까 텍스트를 강조하는 반면에, 즉 여기서는 인지 구성에서는 필자의 머릿속 사고 과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필자 요소가 초점을 받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사회 구성 같은 경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이 구성된다고 했어요. 그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당연히 상호작용을 강조를 할 거예요. 상호작용을 강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점이 있는 게 뭐냐면, 상호작용은 누구랑 해요? 타인과 할 거예요. 그죠? 타인과 할 건데 사회 구성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상호작용을 하는 나와 너는 더 이상 개개인이 아니에요. 같은 담화 공동체, 언어 공동체에 속한 하나의 구성원이에요. 구성원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와 나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의 담화 공동체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게 됩니다. 여기는 개인이지만 여기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요소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게, 형식주의 같은 경우는 어디를 보시냐면 이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지는 않았어요. 장문 이론을 형식주의 장문 이론이라는 명칭을 따라왔는데, 이 인지심리학에 들어와서 구성주의에 와서는요, 형식주의와 같이 다른 명칭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이 철학사조의 명칭을 그대로 따라와서 인지구성주의 장문이론, 사회구성주의 장문이론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그게 바로 형식주의와의 또 다른 차이점이기도 하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형식주의를 잠깐 보실 거예요. 자, 34페이지 34페이지 왼쪽 맨 위에 보시면 형식주의 장문 이론이 시작을 하죠. 그죠? 형식주의 장문 이론이라고 시작을 하는데, 형식주의 장문 이론이라는 것은요, 명칭이 잘 말해주고 있어요. 형식주의 장문 이론이라는 것은 이 명칭에 잘 소개가 되어 있어요. 즉, 글을 쓸 때 형식적인 요소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 초점을 두고 장문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형식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34페이지 왼쪽 맨 위에 보시면, 자, 1960년대 어쩌고저쩌고 시작을 하죠. 그 밑에 박스 보시면 형식주의에서의 강조점이 나옵니다. 자, 굵은 글씨 보실게요. 그래서 규범 문법 이런 거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론적 규칙 이런 거 강조하고요. 모범적인 텍스트의 모방, 그 다음에 어법상의 정확성, 지금 글씨 틀리지 않게 어법에 맞게 쓰도록 이런 거 강조하는 게 형식주의죠. 그래서 결과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까만 네모 내려오시면은요, 자, 그 밑에 까만 네모도 박스 안에 하얀 빈칸 네모가 있어요. 그죠? 거기서 잠깐 보시면 잠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게요. 첫 번째 하얀 네모 첫째 줄에 보시면 맨 끝에 단어를이라고 있어요. 단어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문장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얀 네모 보시면 둘째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앞쪽 부분에 단락이라고 있어요. 단락 동그라미 쳐보시고, 지금 단어, 문장, 단락 여기 동그라미 치셨어요. 요게 바로 형식주의 작문 이론에서의 교사의 지도 방법이에요. 뭐냐? 모범적인 텍스트를 모방해서 글을 쓰게 하는데요. 처음부터 냅다 글쓰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단어와 단어를 결합시켜서 먼저 문장을 만들도록 하고요. 문장과 문장을 결합시켜서 단락을 만들도록 해요. 단락이라는 것은 문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락 만들도록 하고 단락과 단락을 합쳐서 한 편의 글을 생산해내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범적인 텍스트의 모방을 해서 단어, 문장, 단락 한 편의 글을 생산해냈어요. 그럼 요 글도요. 어떤 글이에요? 모범적인 텍스트를 그대로 따라서 썼으니까 요것도 한 편의 모범적인 텍스트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생산해낸 요 한 편의 글은 절대 불변의 진리를 그대로 담고 있겠죠. 변하지 않는 의미를.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 하얀 네모 그 빈칸에서 하얀 네모 둘째라고 치워져 있는 하얀 네모 맨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굵은 글씨로 이론적이고 영속적인 의미라고 있죠. 이런 게 단 하나의 의미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체크해 두시고 이론적, 영속적 이런 단어가 나오면 형식주의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이번엔 35페이지로 넘어가셔서 35 중요한 게만 할 거예요. 35페이지 넘어가셔서 35페이지 왼쪽 보시면 사회 구성주의가 시작을 합니다. 그죠? 사회 구성주의를 보실 건데 사회 구성주의 같은 경우는요. 잠깐 앞에 보실까요? 구성주의에서 인지구성, 사회구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 사회구성주의가 등장을 할 때요. 인지구성주의를 비판하고 등장을 해요. 무슨 비판? 사회구성주의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식이라는 것은 타인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회구성주의 입장에서 인지구성주의를 보니까 너무 개별 필자의 머릿속 사고과정만 드립다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개별 필자의 머릿속만 연구를 하느냐. 거기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판하고 등장한 게 사회구성주의예요. 그래서 사회구성주의는 저 인지구성주의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비교를 할 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의미 구성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앞에서 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상호작용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타인과 상호작용을 강조를 하는데 이때 상호작용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즉 타인과 할 거예요. 근데 사회구성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별 필자, 개별 독자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개개인이 아니에요. 같은 담화 공동체, 해석 공동체에 속한 같은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즉 이제 더 이상 개개인이 아니라 담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개인이 존재하게 되고요. 이 구성원 자격으로 글을 쓰고 글을 읽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과 관련해서 담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을 하죠. 자, 두 번째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맥락을 강조했다는 건데 맥락은 뭐예요? 글을 쓸 때 혹은 글을 읽을 때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맥락이잖아요. 그죠? 이 맥락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와 좀 관련이 있어요. 자, 사회구성주의는 담화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우선 여기부터 하죠. 공동체를 강조한다. 공동체를 강조를 합니다. 공동체를 강조를 하는데 자,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그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규칙이 있어야 공동체 안에서 갈등 없이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작문행위로 생각해 본다면 글을 쓸 때도 독서로는 글을 읽을 때도 일정한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글을 쓸 때, 글을 읽을 때, 말을 할 때, 그다음에 말을 들을 때 이런 거
매 순간마다 공동체에서는 규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담화 관습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 장문 관습이라고 합니다. 담화 관습, 장문 관습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고요. 담화 관습이나 장문 관습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개별 필자, 개별 독자들이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의 자격으로서 글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글을 쓰고 글을 읽을 텐데 요 담화 관습에 따라서 글을 써야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글이 통용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주의 입장에서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결국? 요 담화 관습을 구성원들로 하여금 몸에 익히게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몸에 익혀야 그 담화 관습에 따라 글을 쓰던 글을 읽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담화 관습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사회 구성주의의 최종 목표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딱 더 할게요. 금방 해요. 요 담화 관습은 누가 만든 거예요? 공통된 규칙이라고 했어요. 규칙, 규범이라고 했어요. 하나의 담화 공동체 안에서의 규칙, 규범이에요. 근데 요 담화 관습은 누가 만들었어요? 특정 개인이 혹은 뭐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담화 공동체 구성원이 모두 다 같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에서는 합의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되셨습니다. 제가 칠판에 설명을 드린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 개론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장문 이론까지 좀 정리를 했고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쉴게요.